여보세요? 누구세요? 살려주세요. 제 아내가 미쳤어요. 아내가 불을 질렀어요. 여보, 지금 누구더러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의사 선생님 놀이 재미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마음 쉼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통의 제보로 시작되었습니다. 5살 아들이 침대 밑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엄마 출장 갈 때마다 왜 이모는 여기서 기어 나와? 그날 밤, 저는 끔찍한 비밀을 알게 되었고, 다음날 아침 저희 집 앞에는 구급차 3대가 도착해 동네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지금부터 한 여성이 겪어야 했던 지옥 같은 배신과 그녀의 처절한 복수극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천 공장에서 출발한 출장 복귀 차량이 분당의 고급 타운하우스 단지 앞에 저를 내려주었을 때 시계는 밤 9시를 간 넘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캐리어를 끌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짐을 들어주겠다는 운전기사의 친절을 정중히 거절한 것은 오랜만에 찾아온 이 고요한 밤 공기를 혼자 만끽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집 앞에 섰습니다. 남편과 제가 8년간 악착같이 모은 돈을 전부 쏟아부어 마련한 4층짜리 네오클래식 스타일의 타운하우스. 2층 침실, 창문 커튼 틈으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노란 불빛이 제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었습니다. 지난 3일간 신약 생산 라인을 감독하며 쌓인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는 성공한 여자였습니다. 대형 제약회사의 R&D 팀장이라는 안정적인 직업, 무역회사 대표인 듬직한 남편,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들까지. 저는 열쇠를 자물쇠에 넣고 최대한 소리 나지 않게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1층 거실은 어두웠고 오직 수족관의 푸른 조명만이 벽에 부딪혀 일렁이는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고향 후배이자 저희 집 가사 도우미인 소희 씨는 하루 종일 집안일에 시달린 후 벌써 자기 방으로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나무 계단을 소리 없이 올랐습니다. 남편의 서재를 지나칠 때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일하는 중이었습니다. 벽에 길게 드리워진 그의 등은 진지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가정을 위해 애쓰는 남편의 노고에 감사하며 방해하지 않고 아들이 있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커다란 침대 한가운데에 제 아들 민호가 몸을 동그랗게 말고 고른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아무리 새 것을 사줘도 낡고 해진 곰인형만은 절대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고 시원한 실크 잠옷으로 갈아입은 뒤 침대에 올랐습니다. 아들의 작은 몸에서 전해져 오는 따스함에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씻기 전에 잠시 눈을 붙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민호가 몸을 뒤척였습니다. 크고 까만 눈이 저를 향해 깜빡였습니다. 아직 깊이 잠들지 않았거나 제 몸의 찬 기운에 놀라 깬 모양이었습니다. 민호가 눈을 비비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응, 엄마 왔어. 우리 민호, 어서 자야지. 하지만 아이는 바로 눈을 감지 않고 어두운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녀석은 제 쪽으로 몸을 돌려 작은 손가락으로 침대 밑을 가리켰습니다. 침대보는 바닥까지 길게 늘어져 그 안을 완벽하게 가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순진한 질문이 고요한 공간을 갈랐지만 그 내용은 제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엄마, 근데 왜 엄마 출장 갈 때마다 소희 이모는 항상 여기서 기어 나와?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가 이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되물었습니다. 민호야, 뭐라고? 소희 이모가 뭘 했다고? 우리 아들 꿈꿨나 보다.
이렇게 좁은 침대 밑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어. 민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5살 아이의 얼굴에는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듯 비장함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누가 들을세라 속삭였습니다. 구만이야. 소희 이모가 저기서 나와서 아빠랑 병원놀이 한단 말이야. 아빠가 이건 어른들의 비밀 게임이랬어. 엄마한테 말하면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고 했단 말이야. 제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아들의 끔찍한 말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병원놀이, 비밀게임. 그 단어들이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제 뇌를 찔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아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원목 침대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2년 전 남편이 풍수지리와 제 척추 건강에 좋지 않다며 굳이 바꾸자고 주장했던 바로 그 침대였습니다. 남편은 직접 주문하고 설치 기사들을 감독하며 이 침대가 얼마나 견고하고 품격 있는지 입이 닳도록 칭찬했었습니다. 침대는 바닥에 딱 붙는 박스형 디자인으로 사방이 막혀 있어 너무 무거운 탓에 옮겨서 청소할 생각은 꿈에도 못하고 휴대용 청소기로 틈새만 겨우 청소하곤 했습니다. 등골을 타고 오르는 막연하지만 차가운 공포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침대 시트가 갓 세탁한 것처럼 향긋했고 평소보다 섬유유연제 냄새가 유독 진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냄새를 감추기 위함이었을까요? 제가 갑자기 주방에 들어설 때마다 당황하며 시선을 피하던 소희 씨의 눈빛, 그리고 매일 밤 서재에서 바쁘다던 남편의 모습까지, 설마 내가 매일 밤 잠드는 이 안락한 매트리스 아래에 한 여자의 가장 신성한 행복의 공간에 이토록 더러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저는 어느새 다시 잠든 아들을 보며 이불 끝을 무의식적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새벽 1시가 거의 다 되어서야 남편이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지난 8년간 그래왔듯 습관처럼 제 옆에 누워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깊이 잠든 척 숨소리를 고르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이 제 머리카락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다정하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자, 여보. 예전 같았으면 행복하게 미소 지으며 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겠지만 지금 그 말은 소름 끼치도록 역겹고 위선적으로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환절기 때문에 두통이 심하다는 핑계로 회사에 병가를 냈습니다. 남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이마를 짚어보고 이것저것 당부한 뒤에야 서류 가방을 들고 출근했습니다. 소희 씨 역시 재빨리 민호의 아침을 챙겨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녀의 오토바이 소리가 철문 너머로 완전히 사라지자 집안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침실 문을 잠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증거도 없이 남편에게 따져 묻거나 머리채를 잡는 그런 유치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연구실에서 가져온 업무용 가방을 뒤져 전문가용 자외선 손전등과 소형 적외선 열 감지기를 꺼냈습니다. 원래는 공장에서 화학물질 누출이나 생물학적 흔적을 검사할 때 쓰는 장비들이었습니다. 저는 자외선 손전등으로 거대한 원목 침대의 모서리를 따라 샅샅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보라색 빛이 번쩍이는 바니시 위를 훑으며 나무의 결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침대의 세면에서는 아무런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구석지고 눈에 띄지 않는 침대 헤드가 벽에 붙은 부분을 비췄을 때 저는 마룻바닥에서 아주 미세한 긁힌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무거운 물체가 일정한 궤도를 따라 반복적으로 움직이며 생긴 마찰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열 감지기를 꺼내 침대 밑 공간을 스캔했습니다. 화면에는 주변 바닥과 미세하게 다른 온도 분포가 나타났습니다. 아래의 빈 공간이나
공기에 흐름이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제 직감이 맞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산업용 내시경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끝에 초소형 카메라가 달린 긴 케이블로 아주 좁은 틈새도 파고들 수 있는 장비였습니다. 저는 육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침대 깔판과 프레임 사이의 작은 틈으로 카메라를 밀어 넣었습니다. 카메라와 연결된 스마트폰 화면에 어둠 속 희미한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끝에 달린 LED 조명을 켜자 저는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손으로 입을 막아야 했습니다. 두꺼운 매트리스와 고급스러운 갈비살 깔판 아래는 평범한 시멘트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극도로 정교하게 설치된 유압식 리프트 시스템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침대 및 바닥의 일부가 교묘하게 절단되어 자동 승강 장치 위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스위치만 누르면 침대 깔판과 가짜 바닥 전체가 옆으로 미끄러지거나 아래로 내려가면서 아래층으로 향하는 비밀 통로가 열리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이 집의 구조를 떠올리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부부의 침실 바로 아래는 남편이 와인 저장고라고 부르던 작은 방이었습니다. 그는 와인은 온도와 습도에 민감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방음제로 벽을 마감하고 지문 인식 잠금 장치까지 설치해 열쇠를 혼자만 가지고 다녔습니다. 낯선 사람이 드나들면 와인을 망친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카메라 케이블을 조종해 가짜 바닥 틈새로 더 깊이 밀어넣어 아래층 방을 엿보았습니다. LED 불빛이 방 한 구석을 비췄습니다. 와인 선반은 없었습니다. 대신 와인색 실크 시트가 깔린 더블 침대와 벨벳으로 감싼 기묘한 형태의 의자, 그리고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는 뜯어진 콘돔 포장지와 기괴한 성인용품 몇 개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피를 얼어붙게 한 것은 그 더러운 외도의 증거들이 아니었습니다. 카메라가 테이블 위를 훑다가 마시다만 와인병 옆에 놓인 서류 뭉치에서 멈췄습니다. 영상이 조금 흐릿했지만 저는 유명 생명보험사의 익숙한 로고와 서류 첫 장에 굵은 글씨로 인쇄된 생명보험 계약서라는 글자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피보험자 이서연. 귀가 먹먹해지고 등골을 따라 에어컨 바람보다 더 차가운 한기가 흘렀습니다. 이서연은 제 이름입니다. 왜 내 생명보험 계약서가 이 비밀스러운 쾌락의 방에 있는 거지? 그리고 왜 나는 이런 서류에 서명한 기억이 전혀 없는 거지? 저는 카메라를 빼내며 손을 너무 심하게 떨어 하마터면 스마트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침대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행복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우리 모자를 집어삼키려 입을 벌리고 있는 어두운 음모를 감춘 관뚜껑이었습니다. 육체적 배신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은 단순한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훨씬 더 끔찍한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내 목숨이 그저 장기판의 졸 하나에 불과한 그런 무서운 게임을 말입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민호에게 사과를 정성껏 깎아주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한때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높은 콧대와 깊은 눈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변함없었습니다. 밖에서는 젠틀한 대표님, 집에서는 모범적인 아버지. 만약 내시경 카메라와 침대 밑에 추악한 광경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평생 제가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여자라고 믿으며 살았을 겁니다. 남편이 제 쪽으로 몸을 돌려 따뜻한 우유 한 잔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신선한 우유의 고소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저를 안심시키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 미소는 수술용 메스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몸 좀 녹여, 여보. 요즘 잠 잘 못 자는 것 같아서. 친구가 선물해준 귀한 자연산 꿀을 좀 탔어. 신경 안정에 좋대. 저는 우유 잔을 받아 들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온기가 전해졌지만 마음속은 한겨울처럼 추웠습니다. 신경 안정. 그 말이 저주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잔을 입가로 가져가며 옅은 수증기 너머로 남편을 곁눈질했습니다. 그는 저를 빤히 쳐다보지는 않았지만 눈초리로 제가 그 하얀 액체를 삼키는지 아닌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한 모금을 마시는 척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입을 막고 몇 번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 뜨거워. 시키는 걸 깜빡했네. 여보, 휴지 좀 갖다 줄래요? 민호가 옷에 사과를 흘렸네. 남편은 서둘러 주방 선반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테이블 밑에 뚜껑을 열어두었던 개인용 보온병에 우유 대부분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한숨에 다 마신 것처럼 입가를 닦았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 테이블 위 우유잔은 절반 이상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빈잔을 보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감추며 다시 아들과 놀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귀중한 우유 샘플이 담긴 보온병을 들고 몰래 택시를 잡아 회사로 향했습니다. RD 팀장인 저는 개인 열쇠가 있어 언제든 연구실에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실의 차가운 백색 조명 아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우유를 시험관에 몇 방울 떨어뜨려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밤중에 들리는 기계의 낮은 작동음이 마치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결과를 보고 저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차가운 실험대 모서리를 꽉 붙잡아야 했습니다. 자연산 꿀 같은 건 없었습니다. 대신 정신분열증 환자에게 사용되는 항정신병 약물인 리스페리돈이 극도로 정교하게 계산된 양만큼 들어있었습니다. 정상인이 장기간 복용할 경우 무기력증, 기억력 감퇴, 손발 떨림, 감정 조절 장애와 같은 증상을 유발하는 약물이었습니다. 저는 최근의 일들을 모두 퍼즐처럼 맞춰보았습니다.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자주 잊어버렸던 일, 민호에게 까닭 없이 짜증을 냈던 일, 늘 피로감에 시달렸던 일들. 이 모든 것이 업무 스트레스나 나이 탓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남편에 의해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주 우연히 엿듣게 된 남편의 통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만기가 돌아온 은행 대출과 분양이 막힌 해변가 토지 때문에 누군가에게 날카롭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무역회사는 속빈 강정이었던 겁니다. 그는 무리한 투기로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니 정확히는 수십억 원의 가치를 지닌 제 명의의 바이오 기술 특허권이 그의 유일한 구명줄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제 서명 없이 그 특허를 팔기 위해서는 제가 민법상 행위 무능력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미친 아내, 정신 나간 엄마가 되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의 계획은 잔인할 뿐만 아니라 제 인격과 인간으로서의 권리마저 빼앗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일요일, 남편은 소희 씨에게 일주일치 신선식품을 사러 대형마트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몰래 예약해둔 산부인과의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는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희 씨 뱃속의 아이가 필요했던 겁니다. 아마 저를 정신병원에 쳐넣은 뒤 새로운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는 것이겠지요. 남편의 차가 대문을 벗어나자마자 저는 민호를 친정에 맡겼습니다. 대청소가 필요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집이 완전히 비자.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지상지옥으로 가는 입구가 숨겨진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침대의 슬라이딩 장치를 작동시키는 것이 훨씬 능숙했습니다. 비밀 통로가 열리자 곰팡내와 싸구려 향수가 뒤섞인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좁은 나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만 발걸음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방은
카메라로 봤던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직접 그 공간에 서니 숨막히는 역겨움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방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와인 선반 뒤쪽에서 두드렸을 때 통통하고 속이 빈 소리가 나는 벽면을 발견했습니다. 나무판을 뜯어내자 벽 안에 숨겨진 작은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전자식 금고였습니다. 비밀번호는 몰랐지만 연구실 경험 덕분에 흔적을 찾는 방법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매끄러운 표면의 지문을 찾는 데 쓰이는 형광 분말과 자외선 손전등을 꺼냈습니다. 숫자 키패드 위에 가루를 조심스럽게 뿌리고 방에 불을 끈 뒤 자외선 손전등을 켰습니다. 그러자 숫자 1, 2, 0, 5 버튼 위에서만 가루가 도깨비불처럼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1205, 12월 5일,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굳게 닫힌 지하실에서 제 웃음소리는 울음소리처럼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가장 신성한 기념일을 배신의 비밀을 잠그는 데 사용했던 겁니다. 이보다 더 잔인한 조롱은 없을 겁니다. 삑 하는 건조한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현금이나 귀금속은 없었고 두툼한 서류 뭉치만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살인적인 이자율의 사채 계약서들, 총액은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집의 담보대출 서류도 있었습니다. 제 서명을 위조해 은행에 제출하고 대출 실행만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는 제가 청춘을 바쳐 연구한 바이오 기술 특허권의 소유권 이전 서류가 있었습니다. 양수인은 우리 그룹의 최대 경쟁사이자 숙적 관계인 제약회사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감정뿐만 아니라 제 지성과 땀, 눈물, 그리고 제 경력까지 모두 팔아넘겨 자신의 어리석은 탐욕이 남긴 빚을 갚으려 했던 겁니다. 그는 저를 젖소 취급했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낸 뒤 도살장으로 끌고 갈 계획이었던 겁니다. 저는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두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정리했습니다. 금고 문을 닫는 순간 남편을 믿고 사랑했던 순진한 여자는 이 지하실에서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을 나서는 저는 더 이상 어제의 이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지켜야 하는 엄마이자 제 명예를 지켜야 하는 과학자였습니다. 월요일 이른 아침, 저는 다시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일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공식, 응징의 공식만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식물 표본 보관함을 열어 과거 자연 유래, 자극성 물질 연구를 위해 수집해 두었던 콩나무 가루가 든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 가루는 극소량만 피부에 닿아도, 특히 땀이나 열로 모공이 열렸을 때 미치도록 가려운 발진을 유발합니다. 긁으면 긁을수록 퍼져나가 마치 수천 마리의 불개미가 피부 밑을 기어다니는 듯한 고통을 줍니다. 저는 이 가루를 조심스럽게 추출하고 정제하여 무색무취의 초미세 분말과 섞었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니 이 작은 입자들은 보이지 않는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완성된 가루를 작은 후추통에 담아 천연 조미료라는 라벨을 붙여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음으로 캡사이신에서 추출한 오일로 묽은 용액을 만들었습니다. 매운 향은 제거하고 눈과 코의 점막을 미약하지만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특성만 남긴 용액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사랑의 보금자리 안에서 서로를 의심하며 극도의 불쾌감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점심시간, 소희 씨가 주방에서 식사 준비로 분주하고 남편이 아직 퇴근하기 전인 틈을 타 저는 다시 비밀 지하실로 잠입했습니다. 마스크와 장갑을 낀 채 그 가려운 가루를 와인색 침대 시트 위에 뿌렸습니다. 특히 베개와 침대 중앙 부분에
집중적으로 뿌렸습니다. 미세한 가루는 천의 섬유 속으로 사라져 육안으로는 전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문고리와 스탠드 조명 스위치처럼 그들의 손이 반드시 닿을 만한 곳에도 용액을 조금 발라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방구석에 있는 에어컨 필터를 열어 미리 제조해둔 캡사이신 용액을 골고루 뿌렸습니다. 에어컨이 작동하면 차가운 바람을 타고 보이지 않는 자극성 입자들이 퍼져나가 눈을 따갑게 하고 계속 재채기를 유발할 것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뒤 저는 흔적을 깨끗이 지우고 침실로 올라와 비밀 통로를 닫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정돈하고 붉은 립스틱을 덧발랐습니다. 사람들은 화학을 연구하는 여자는 건조하고 시험관과 데이터밖에 모를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독약과 치료제가 때로는 양과 사용 목적에 따라 한 끗 차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를 미친 여자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의 안락한 쾌락의 삶을 끝나지 않는 가려운 악몽으로 만들어줄 참이었습니다. 이틀 후 저의 생화학전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저는 소희 씨가 계속 몸을 뒤틀며 몰래 손을 목과 팔에 가져가 긁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식당 에어컨이 24도로 맞춰져 있었음에도 그녀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고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순박한 척 즐겨 입던 개량, 한복 아래로 붉은 반점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릇에 생선 조림 한 조각을 덜어주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시선은 소희 씨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소희 씨, 얼굴이 왜 그렇게 빨개? 환절기 알레르기인가? 요즘 채소에 이상한 벌레가 많다던데. 소희 씨는 깜짝 놀라 젓가락을 식탁에 떨어뜨리며 더듬거렸습니다. 아퇴뇨, 사모님. 그냥 주방이 더워서 조금 가려운 것뿐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았습니다. 시골에서 갓 상경한 의학 지식이 부족한 여자가 주인의 남편과 몰래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 그녀에게 가장 큰 공포는 성병일 것입니다. 민감한 부위까지 가려워지자 그 공포는 더욱 커졌을 겁니다. 옆에 앉은 남편의 상태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었고 수시로 눈을 비볐으며 눈물이 찔끔찔끔 흘렀습니다. 그는 계속 재채기를 하며 코맹맹이 소리로 불평했습니다. 집 에어컨이 이상한가? 꼭 1층서, 아니 1층만 내려오면 눈이 따가워서 못 견디겠네. 남편은 하마터면 지하실에 대해 말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저는 순진한 척 그에게 물 한 잔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당신 컴퓨터를 너무 오래 봐서 그런가 봐요. 내일 기사님 불러서 에어컨 전체 점검 한번 해볼까요? 근데 여보, 소희 씨가 자꾸 긁는 게 아무래도 피부병에 옮은 것 같아요. 집에 어린아이도 있는데 민호한테 옮기면 큰일이잖아요. 옮는다는 제 말은 하나의 화살로 2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었습니다. 남편은 즉시 숟가락을 놓고 의심과 혐오가 뒤섞인 눈으로 소희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기적이고 의심 많은 그는 분명 저 어리고 순진해 보이는 내연녀가 겉보기처럼 깨끗한지 아니면 시골에서 무슨 병이라도 오마와 자신에게 퍼뜨린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을 터였습니다. 소희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관계가 발각될까 두려워하면서도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녀가 긁으면 긁을수록 가려움은 불길처럼 온몸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CCTV를 통해 소희 씨가 잠 못 이루고 침대에서 뒹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몰래 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몸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한숨만 내쉬었고 이따금 일어나 안약을 넣었지만
소용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배신자들이 긁어대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건 가벼운 전주곡에 불과하다고. 사람의 마음에 심어진 의심은 그 어떤 화학약품보다 치명적이다. 그리고 나는 그 의심의 씨앗이 가시 돋친 나무로 자라나 그들의 추악한 관계를 산산조각 낼 때까지 물을 줄 것이다. 그날 밤 남편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에야 저는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을 켜 CCTV를 확인했습니다. 1층 소희 씨의 방에서 전송된 영상 속 그녀는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쉴 새 없이 목과 팔을 긁고 있었고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고 화면을 계속 스크롤했습니다. 푸른 액정빛이 그녀의 불안한 얼굴을 비추며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저는 그녀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학력도 짧고 겁이 많은 그녀에게 인터넷은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을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몇 달 전부터 공들여 만들어둔 가짜 계정으로 한 여성 전용 익명 커뮤니티에 접속했습니다. 제 닉네임은 신비한 약선생, 프로필 사진은 약탕기 옆에서 진맥하는 손 이미지로 신뢰감과 신비감을 동시에 풍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비밀 상담실 게시판에 10분 전에 새로운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익명이었지만 어설픈 문장과 특유의 맞춤법 오류를 보니 단번에 소희 씨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선생님, 며칠 전부터 온몸이 가려워요. 긁을수록 더 심해져요. 이거 남자한테 옮는 병인가요? 그리고 제 남편이 요즘 기운이 없고 힘들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다시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저는 비웃음을 흘리며 첫 번째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의원처럼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본다는 듯한 말투로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부인, 그 가려움증은 혈이 뜨거워지고 근심이 많아 사기가 침입한 탓일 수 있어. 그리고 남편분의 경우 쉽게 피로하고 식은땀을 흘린다면 신장의 양기가 허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요.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마음의 불꽃이 곧 꺼지고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게 될까 심히 염려돼요. 한의학적인 용어는 남자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소희 씨의 공포심을 정확히 파고들었고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게 매달렸습니다. 몇 분 후 제게 쪽지가 도착했습니다. 소희 씨는 절박한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무서워서 병원에는 못 가겠어요. 혹시 좋은 약이 있을까요? 얼마든지 살게요. 저는 바로 답장하지 않고 15분 정도 그녀를 애타게 기다리게 했습니다. 제 말에 무게를 싣기 위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답했습니다. 병이 마음에 있으면 마음부터 치료하고 몸에 있으면 약초를 쓰는 법. 나는 약을 팔지 않고 인연이 있는 자에게 길을 알려줄 뿐이요. 그대의 가려움증은 열을 내리고 독을 풀어주는 약초 목욕법을 알려주겠소. 남편의 문제는 그 나이대 남자들이 일이 고되고 밤생활이 무절제하면 기력이 쇠하는 법이니 뿌리부터 보해야 사람을 지킬 수 있소. 소희 씨는 연신 네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요즘 부쩍 짜증이 늘고 잠결에 자주 놀라며 잠자리도 형식적으로 변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피로가 빚더미에 짓눌린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한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가장 달콤한 미끼를 던진 것입니다. 내게는 맹호단이라 불리는 비방이 있어 기력 쇠약을 치료하고 남자를 호랑이처럼 강하게 만들어주는 명약이지. 하지만 약효가 매우 강하니 신중하고 꾸준히 사용해야 하오. 한번 시험해 보겠소? 화면 너머 소희 씨가 환하게 웃는 얼굴이 그려졌습니다. 그녀는 즉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네, 하고 싶어요.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순진한 그녀는 자신이 곧 받게 될 맹호다니 두 배신자를 혼미의 세계로 보내는 편도 티켓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소희 씨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은 후 저는 그녀에게 약 제조법을 보내주었습니다. 소희 씨는 신비한 약 선생의 말을 맹신하며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녀는 몰래 약을 사서 가루로 만든 뒤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장님 몸보신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남편에게만 따로 끓여주는 한방 보양탕에 섞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통해 소희 씨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탕 그릇을 들고 지하실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치 왕에게 불로장생의 성수를 바치는 듯한 환희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은 탕을 받아 후루룩 마시며 요즘 소희 씨 요리 솜씨가 늘었다고 자기 건강까지 챙겨줄 줄 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는 그 달콤한 탕, 한 숟갈, 한 숟갈이 자신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보약을 먹은 지 이틀 만에 남편에게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중에 젓가락을 자주 떨어뜨렸고 눈은 흐리멍덩했으며 이따금 누가 부르는 것처럼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곤 했습니다. 한 번은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척 달려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혈압이 또 올라갔나? 혈압계 가져올까요? 남편은 제 손을 뿌리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 아냐,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시끄럽게 하지 마. 머리 아파. 그는 혈액에서 이상한 성분이 검출될까 두려워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자신의 몸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소희 씨는 남편의 이상 증세를 보면서도 약물의 초기 흥분 작용 때문에 잠자리가 더 강렬해지자 신비한 약 선생의 신통력을 더욱 굳게 믿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연신 감사 쪽지를 보내며 약의 양을 늘려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과유불급이라 했소. 허나 그 사람을 더 꽉 잡고 싶다면 아침에도 복용하게 해보시오. 웨스단. 소희 씨의 무지와 탐욕은 제가 그 배신자 남자의 목에 겨눌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주었습니다. 만기가 돌아온 대출금과 특허권 구매자의 압박으로 남편은 점점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행위 무능력자라는 증명서가 하루빨리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가 매일 밤 우유에 타는 하얀 가루의 양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을 알아챘습니다. 예전처럼 전부 버리는 대신 저는 아주 소량만 마시기로 했습니다. 눈빛이 약간 흐릿해질 정도만. 하지만 이성은 온전히 유지할 수 있을 만큼만. 이제 제가 직접 이 비극적인 희극의 무대에 올라 그가 가장 바라는 역할, 바로 미친 아내를 연기할 때가 왔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기회는 토요일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중요한 사업 파트너 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투자 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고 남편은 흔들리는 자신의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 행복한 가정의 이미지를 이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파티는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소희 씨는 온갖 사내 진미를 나르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검푸른 벨벳 원피스를 입고 가볍게 화장한 채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저는 남편의 이야기에 가끔 미소로 화답하며 조용하고 현숙한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하지만 술 기운이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소희 씨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오리탕을 테이블에 내려놓는 순간 저는 갑자기 그녀를 쏘아보더니 탕 그릇을 마치 끔찍한 것이라도 본 것처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탕 그릇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왜 피가 있어? 너 날 죽이려는 거지? 침대 밑에 귀신이 있어. 그 귀신이 올라와서 탕에 독을 탔어.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파트너의 아내는 숟가락을 바닥에 쨍그랑하고 떨어뜨렸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황급히 일어나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연아, 왜 그래? 피곤해서 그래. 이건 그냥 오리탕이야. 무슨 피가 있다고 그래. 저는 남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 바람에 와인잔이 엎어져 새하얀 식탁보 위로 붉은 와인이 진짜 핏자국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쥐고 날카롭게 비명을 지른 뒤 식탁 밑으로 기어들어가 웅크리고 앉아 벌벌 떨었습니다. 나 잡아가지 마. 주사 놓지 마. 민호야, 엄마 좀 구해줘. 아빠는 악마야. 거실에서 놀고 있던 민호가 엄마의 비명 소리에 놀라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아들이 겁에 질린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연기를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살짝 밀어내고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가 아니야. 넌 누구야? 저리 가. 남편은 황급히 민호를 안아 소희 씨에게 넘겨 다른 곳으로 데려가게 한 뒤 비참한 남편의 얼굴로 손님들에게 변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분 정말 실례가 많았습니다. 아내가 요즘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해서 의사 말이 산후 우울증이 재발한 데다 업무 스트레스까지 겹쳐서 망상 증세가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어떻게든 치료해보려 노력 중입니다만 파트너는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휴, 박 대표, 좋은 집에 살아도 부인이 저러면 마음고생이 심하겠구먼. 어서 부인 데리고 올라가 쉬게 하게. 사업 얘기는 다음에 하지. 침실 문이 닫히자 남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는 저를 보며 한쪽 입꼬리를 올려 비웃었습니다. 그는 제가 정말 미쳤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소동은 저를 정신병원에 쳐넣을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말끔하게 차려입었지만 회사 대신 제 건강검진을 시켜주겠다며 저를 데리고 나섰습니다. 저는 아들의 곰 인형을 넉나간 아이처럼 품에 꼭 껴안은 채 초점 없는 눈으로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그 다정한 모습에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차는 유명한 종합병원이 아닌 외곽의 한적한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덕안 정신건강의학과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개인 병원 앞이었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의사는 대머리에 금태 안경을 쓴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늘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장사꾼처럼 교활하게 번뜩였습니다. 남편은 그와 이미 안면이 있는 듯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남편은 진료실 책상 위에 두툼한 봉투를 올려놓고는 제 병세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젯밤 파티에서 제가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소희 씨가 몰래 찍어둔 영상을 의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헛소리를 하고 건망증이 심하며 심지어 아들을 해치려 한 적도 있다고 온갖 거짓말을 덧붙였습니다. 의사는 전문가인 척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몇 가지 형식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혹시 머릿속에서 이상한 목소리가 들리나요? 저는 기억이 날듯 말듯 한 사람처럼 대답을 얼버무리거나 침대 밑 사람에 대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뇌파 검사나 전문적인 심리 테스트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작 15분간의 형식적인 문진 끝에 그는 진단서에 서명을 갈겼습니다. 알아보기 힘든 글씨였지만 내용은 잔인했습니다. 진단명,
급성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중증 우울증, 행동 통제, 능력 상실, 입원 치료 및 특별 후견인 지정 요망. 진단서를 손에 쥔 남편은 만족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의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내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는 제게 돌아서서 어린아이를 달랠듯 달콤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봤지? 의사 선생님이 당신 아프대. 약 잘 먹어야 낫는데. 착하지? 약 잘 먹으면 내가 더 예뻐해 줄게. 저는 의사가 건네는 알록달록한 약병을 받아들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 진단서는 그에게 재산을 가로챌 수 있는 통행증이겠지만 제게는 그와 저 무자비한 의사의 추악한 결탁을 증명할 강철 같은 증거였습니다. 제가 정신질환자라는 진단서를 손에 쥔 날부터 소희 씨는 시골뜨기 같은 주눅든 태도를 완전히 벗어 던졌습니다. 그녀는 이 집을 마치 미래의 안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활보했습니다. 그것만 하면서도 어딘가 촌스러운 몸짓은 역겨울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없고 제가 약에 취해 잠든 척하고 있을 때면 소희 씨는 보란듯이 제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제 값비싼 실크 원피스들을 몸에 대보며 거울 앞에서 빙글빙글 돌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가장 아끼는 와인색 립스틱을 꺼내 갈라진 자신의 입술에 덧칠하며 평생 흉내낼 수도 없을 우아한 분위기를 흉내내려고 애썼습니다. 소희 씨의 오만함은 민호를 훈계하기 시작했을 때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날 민호가 실수로 거실의 고급 가죽 소파에 오렌지 주스를 쏟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소희 씨는 황급히 달려와 소파를 닦고 아이를 달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허리에 손을 얹고 제 아들의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소파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내 엄마가 미쳤으니 너도 따라서 집안을 망가뜨릴 셈이야. 아이는 겁에 질려 몸을 웅크렸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더듬더듬 사과했습니다. 저는 침실에서 스마트폰 화면으로 그 광경을 보며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당장 달려나가 저 뻔뻔한 여자의 뺨을 때리고 싶었습니다. 제 아들에게 독서를 퍼붓는 그 더러운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지금 제가 섣불리 움직이면 그동안의 모든 인내가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오만함이 한계까지 부풀어 오르도록 내버려 둬야 했습니다. 너무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풍선처럼 작은 바늘 하나에 터져버리도록 말입니다. 저는 눈물을 속으로 삼키며 그녀의 모든 행동과 말을 마음속 빛 장부에 차곡차곡 기록했습니다. 소희 씨가 기고만장해질수록 남편의 경계심은 느슨해졌습니다. 그는 제가 매일 흐리멍덩하게 넋을 놓고 있자 안심하고 문도 잠그지 않은 채 서재에서 내연녀와 희희낙낙거렸습니다. 그는 그 안일함이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미친 아내 역할을 했습니다. 가끔씩 까르르 웃거나 이유 없이 흐느껴 울면 소희 씨는 저를 더욱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하녀 부리듯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물 좀 떠다 줘요. 거기 비켜요. 길 막히잖아. 저는 텅 빈 눈으로 조용히 그녀의 말을 따랐지만 마음속으로는 진실의 칼날을 날카롭게 갈고 있었습니다. 상간녀의 오만함이야말로 이 악마 같은 동맹을 자멸로 이끄는 완벽한 촉매제였습니다.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굳이 밖에서부터 부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춧돌 하나만 빼내면 됩니다. 남편처럼 체면을 중시하고 계산적인 남자에게 그 주춧돌은 바로 자존심과 혈통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늘 민호를 자랑스러워하며 자신을 쏙 빼닮은 완벽한 후계자라고 여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배신할 수는 있어도 자신이 배신당하거나 남의 자식을 키우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여자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그의 지나친 자신감이 바로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소희 씨와 함께 지하실에 새 보금자리에 놓을 물건을 사러 간 틈을 타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 갈고 닦았던 포토샵 기술을 이용해 원자 폭탄급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과거에 협력했던 한 유전자 검사센터의 친자 확인 결과지 양식을 스캔한 뒤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부, 박민준, 자, 박민호, 결론,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저는 심지어 센터장의 직인과 서명까지 정교하게 위조했고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 살짝 누런빛이 도는 두꺼운 A사 용지에 인쇄했습니다. 손에 들린 이 얇은 종이 한 장이 그 어떤 독약보다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 습관처럼 잠들기 전 30분 정도 책을 읽었습니다. 그가 읽고 있던 책은 하필이면 인간관계론이었습니다. 이중적인 삶을 사는 그에게는 참으로 씁쓸한 아이러니였습니다. 저는 그가 책갈피를 끼워둔 페이지 사이에 결과지를 몰래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침대 옆 테이블에서 책을 집어드는 순간 결과지가 바로 떨어지도록 각도를 맞춰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침대에 누워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마치 오한이 온 것처럼 몸을 떨며 의미 없는 말들을 중얼거렸습니다. 10시 30분쯤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혐오스러운 눈으로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침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잠들기 전 몇 페이지를 읽을 요량으로 책을 집어 들었습니다. 두꺼운 이불 아래서 제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1초가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이내 방 안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이불 틈으로 남편을 훔쳐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멈칫하더니 A사 용지 한 장이 그의 허벅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종이를 집어들고 미간을 찌푸리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그의 표정은 이내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스탠드 조명을 환하게 켜고 종이를 눈앞에 바싹 갖다 대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새파랗게 질렸고 급기야 분노로 검붉게 변했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풀무질 소리처럼 거칠고 무거워졌습니다. 폭탄은 터졌습니다. 야수 같은 울음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남편은 제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거칠게 걷어내고 제 멱살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 천하의 개 같은 년, 당장 일어나, 일어나. 그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멍한 표정으로 초점 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더듬거렸습니다. 여보, 왜 저한테 소리 지르세요? 저 자고 있었는데 민호는 어디 있어요? 그는 제 얼굴에 결과지를 들이밀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거 봐. 이게 뭔지 설명해봐. 민호, 대체 누구 자식이야? 내가 8년 동안 내년들 먹여 살렸더니 감히 내 뒤통수를 쳐? 그는 제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통쾌했습니다. 이 육체적 고통은 그가 제게 안겨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비는 울음이 아니라 미친 사람의 넉나간 울음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민호는 당신 아들이잖아요. 아니지, 참. 친절한 옆집 아저씨 아들이에요. 저는 해맑게 웃으며 넉나간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출장 갔을 때 수도 고치러 자주 오던 그 아저씨요. 엄청 친절했어요. 사탕도 주고 돈도 줬어요. 제가 지어낸 어설픈 거짓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남편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지적이고 단아했던 아내가 이렇게 저속한 말을 내뱉을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현모양처의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에는 남편이 일하러 간 틈을 타 바람을 피운 난잡한 여자의 모습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제 머리채를 잡고 주먹을 치켜들었지만 이내 멈칫했습니다. 그는 저를 침대 위로 거칠게 밀치고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욕설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제가 출장을 갔던 날들, 자신이 집을 비웠던 날들, 그리고 제가 그에게 냉담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과거의 모든 기억이 의심이라는 렌즈를 통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죄를 감추기 위해 미친 척을 하거나 혹은 양심의 가책 때문에 정말 미쳐버렸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성공한 남자의 자존심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남편의 분노는 제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병적인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8년간 함께 살아온 학식과 지위를 갖춘 아내마저 이렇게 뻔뻔하게 자신을 배신했는데 배운 것 없는 시골뜨기 가사도우미가 정숙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는가. 그는 소희 씨가 평소보다 늦게 장을 보고 오던 일, 혼자 스마트폰을 보며 실실 웃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타고난 의심 많은 성격에 제가 처방해준 약의 부작용까지 더해져 그는 극도의 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희 씨는 조심스럽게 아침 식사를 들고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집안의 험악한 분위기를 감지한 그녀는 임신 소식으로 남자의 기분을 풀어줄 작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쟁반을 내려놓고 남편의 발치에 무릎을 꿇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왜 그래요? 아주머니 때문에 화내지 마요. 미친 사람인데 뭘 그래요? 제가 기분 좋은 소식 알려줄게요.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배 위에 올려놓으며 교태를 부렸습니다. 저 생리가 2주나 늦었어요. 테스트기 해봤는데 2줄 나왔어요. 우리 아들 생겼나 봐요, 오빠. 소희 씨는 남편이 기뻐하며 자신을 껴안고 행복한 미래를 약속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뜨거운 것이라도 만진 듯 손을 빼더니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습니다. 임신? 그거 내에 맞다는 보장 있어? 그의 질문은 소희 씨의 뺨을 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오, 오빠, 무슨 소리예요? 전 오빠밖에 없는데, 제가 이 집에서만 있었는데, 어떻게, 닥쳐, 남편이 소리치며 뜨거운 죽이 담긴 쟁반을 바닥으로 엎어버렸습니다. 내 마누라도 나밖에 없다고 했어. 그러고는 남의 새끼를 낳았다고. 너희 여자들은 다 똑같은 거짓말쟁이야. 그는 벌떡 일어나 소희 씨의 얼굴에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너처럼 젊고 예쁜 애가 한창 나이에 이 늙은이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이유가 뭐겠어? 너도 나한테 덫을 놓아서 이 집이라도 차지하려는 속셈이지. 소희 씨는 울며불며 맹세했지만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희 씨의 가방을 뒤지고 핸드폰을 검사했습니다. 그녀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애인이 기운이 없다고 하소연한 글을 발견하자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벽에 던져 박살냈습니다. 잘났어, 아주. 인터넷에 내가 힘없다고 소문까지네. 어디 더 무슨 짓을 하나 보자. 그는 소희 씨에게 돌아서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당장 양수 검사에서 친자 확인한다. 내 자식 아니면 넌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될 거야. 고향 가서 오리나 키우라고. 소희 씨는 엎질러진 죽 한가운데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왜 모든 것이 이렇게 순식간에 변해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인생 역전의 희망은 싹 트자마자 차가운 물벼락을 맞고 꺼져버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2층 계단에 앉아 곰 인형을 껴안은 채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최고의 막장 드라마를 조용히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소희 씨는 겁에 질려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배운 게 없어도 임신 초기에 양수 검사를 하는 것이 유산이나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기가 너무 작아요, 오빠. 의사 선생님이 위험하다고 소희 씨가 더듬거리며 애원했습니다.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술장으로 가독한 술을 한 잔 따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위험, 들통날까봐 무서운 거겠지. 똑똑히 들어도 내가 2번 다시는 너희 같은 것들한테 속아 넘어가는 바보는 아니니까.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제 고통 위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 했던 2 배신자가 이제는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소희 씨를 질질 끌고 그 잔인한 검사를 하러 지인의 병원으로 간 사이 저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탔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도심의 한적한 골목에 숨겨진 작은 카페였습니다. 제가 만나기로 한 사람은 대학 동창이자 지금은 경제범죄수사팀의 베테랑 팀장이 된 진우였습니다. 진우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초췌한 모습을 본 그의 강직한 얼굴에 걱정이 서렸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작은 검은색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그동안 수집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사채 계약서부터 남편이 유령 보험 계약을 통해 자금을 세탁하고 재산을 빼돌리려 파트너와 모의한 녹음 파일까지. 진우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훑어보는 그의 짙은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심각한 표정을 더욱 도드라지게 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진우는 안경을 벗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 경제 범죄의 증거들은 아주 확실해. 이 정도 금액과 수법이면 사기, 횡령,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하기에 충분해. 하지만 그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내가 말한 독살 및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 아이난데뇨. 내가 분석한 약물 샘플이나 침대 구조 같은 건 정황 증거일 뿐이야. 남편 변호사는 그가 직접 쓰려고 약을 샀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 저는 손에 쥔 따뜻한 찻잔에 온기로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저는 진우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법은 추측이 아닌 명백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저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알아.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해. 수사팀을 준비해줘. 24시간 안에 네가 원하는 걸 넘겨줄게. 남편과 그 여자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자백을. 진우는 걱정스럽게 저를 보았습니다. 서연아, 대체 뭘 하려는 거야? 너무 위험해. 그놈 지금 막다른 길에 몰렸어.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야. 저는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슬펐지만 결연한 의지가 담긴 미소였습니다. 위험한 짓 하는 거 아냐. 그냥 그들이 받아야 할 것을 돌려주는 것뿐이야. 날 믿어줘. 이 연극에는 결말이 필요하고 그 결말은 내가 쓸 거야. 저는 진우의 귀에 대고 오늘 밤의 계획을 상세히 속삭였습니다. 계획을 다 들은 진우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가 이내 단호한 끄덕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힘껏 잡으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알았어. 팀원들을 내 집 근처에 배치해 둘게. 신호만 보내. 바로 진입할 테니까. 절대 무리하지 마. 계속 연락하고. 카페를 나서자 서울의 하늘에서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에 내려앉는 차가운 빗방울이 오히려 제 머리를 맑게 해주었습니다. 제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물러서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재산이나 명예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자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 그 차가운 저택으로 돌아가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박민준, 당신은 평생을 계산하며 살았겠지만 한 가지는 잊었군요. 폭탄의 위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그 폭탄을 만든 사람이란 걸. 헤이, 안오더. 남편과 소희 씨가 돌아왔을 때 집안의 공기는 장례식장처럼 무거웠습니다. 소희 씨는 힘겹게 걸었고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으며 손으로는 아랫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양수 검사가 순탄치 않았거나 적어도 그녀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아 말없이 술만 들이켰습니다. 그는 이 집에서 소희 씨의 운명을 결정지을 신속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계단에서 내려오는 것을 본 그는 충혈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혐오감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광기 어린 모습과 달리 오늘 저는 단정한 흰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채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앞으로 다가가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민준 씨, 우리 얘기 좀 할까요?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더듬거리지도 망상에 사로잡히지도 않은 채 맑게 울렸습니다. 남편은 조금 놀란 듯 술잔을 내려놓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제정신이 돌아왔나 보네. 그가 비꼬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주신 약 며칠 먹었더니 머리가 좀 맑아졌어요. 많은 것들이 기억났고 제가 당신에게 짐이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의 얼굴 근육이 약간 풀리는 것을 확인하고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이혼에 동의할게요. 서류에 서명하고 당신 뜻대로 요양원에 들어갈게요.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족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게 해줘요. 서로 원망하지 않고 깨끗하게 헤어지는 모습, 나중에 민호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남편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이렇게 쉽게 해결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는 강제적인 수단을 써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사냥감이 제 발로 덫에 걸어 들어온 셈이었습니다. 그의 의심은 절반으로 줄었고 그 자리는 곧 막대한 재산을 손에 켭 수 있다는 광적인 기쁨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승리의 미소를 애써 감추며 한숨을 쉬는 척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주니 다행이네. 나도 이러고 싶었던 건 아니야. 다 당신 병 때문에 그런 거니. 좋아, 오늘 저녁은 당신이 준비해 소이더러 도우라고 할게. 저녁 식사는 따뜻한 노란 조명 아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식탁에는 남편이 예전에 좋아했던 된장찌개와 갈비찜, 그리고 몇 가지 반찬들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식탁머리에 앉아 남편과 민호에게 음식을 덜어주었습니다. 마치 아무런 배신도 없었던 것처럼 다정하게 말입니다. 소희 씨는 쭈뼛거리며 옆에 서서 마지못해 시중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과 질투가 뒤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은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마음의 짐을 덜어서인지 아니면 이른 승리의 축배라고 생각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먹어요. 이 갈비찜 오후 내내 푹 고아서 만든 거예요.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우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당신이 제대로 된 밥상을 차렸네. 요양원 가서도 병 잘 치료해. 민호 데리고 자주 면회 갈게. 저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의 기분은
눈에 띄게 들떠 있었습니다. 그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 이혼 및 재산 이전 서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쏴 하는 물소리에 심장 소리를 감추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마치고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를 본 남편은 주방으로 가더니 잠시 후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고급 유리잔에 담긴 신선한 오렌지 주스는 얇게 썬 오렌지 조각으로 장식되어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기운 차리게 이거 마셔. 방금 내가 직접 짠 건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 먹으라고 준 비타민도 좀 탔어. 남편이 제게 잔을 건넸습니다. 그의 눈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잔인한 재촉의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주스잔에 비타민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모든 신경 안정제와 수면제가 대량으로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한 잔은 저를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는 깊은 잠에 빠뜨리거나 혹은 영혼 없는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버리기에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밤 제가 어떤 소란도 피우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혹은 더 나아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위장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차가운 유리잔의 냉기가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잔을 코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진한 오렌지 향이 다른 모든 맛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올려다보며 엉뚱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준 씨,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때도 나와 결혼했을까요? 남편은 잠시 놀라더니 이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어서 마시고 잠이나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잔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저는 큰 한 모금을 머금었지만 삼키지는 않았습니다. 입안에 가득 찬 액체, 약의 쓴맛이 혀끝에서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안 좋아. 저는 입을 막고 1층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쾅 닫고 잠갔습니다. 저는 변기에 오렌지 주스를 뱉어내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물을 세차게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계속 입을 헹궜습니다. 제 눈은 더 이상 순종적이지 않은 날카로운 빛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드레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진우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물고기가 덫에 걸렸음. 15분 후 실행. 밖에서 남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왜 그래? 문 열어. 저는 일부러 헛구역질 소리를 내며 약에 취한 사람처럼 혀 꼬부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지러워. 나 여기서 좀 누워 있을래. 들어오지 마. 제 목소리를 들은 남편은 안심한 듯 했습니다. 그는 약효 한 번 빠르네. 저기서 뻗어 있으니 속 시원하군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문에 귀를 대고 그가 소희 씨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여자 약에 취했어. 이제 우리 세상이야. 지하실로 내려가자. 자기야, 오늘은 크게 축하해야지. 내일이면 모든 게 내 것이 될 테니까. 지하실 문이 철컥하고 굳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마치 제 손으로 과거의 문을 닫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8년의 청춘, 달콤했던 기억, 그리고 쓰라린 치욕의 순간들이 이제 저 두꺼운 나무문 뒤에 모두 갇혔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차가운 문 위에 손을 얹은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와 요란한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쾌락의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천국이 얇은 마룻바닥 하나를 사이에 둔 지옥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저는 심호흡으로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고 벽에 걸린 유화 뒤에 숨겨진 스마트홈 시스템 제어판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유압 시스템의 주 전원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웅 하던 작은 모터 소리가 멈췄습니다. 리프트가 완전히 무력화된 것입니다. 이제 그 지하실은 아무도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완벽한 밀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며칠 전부터 전기 회로를 개조해둔 환풍 시스템 리모컨을 꺼냈습니다. 이 고출력 환풍기는 신선한 공기를 주입하는 대신 제가 환풍구에 미리 설치해둔 특수 가스통의 연기를 역으로 빨아들일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화재 현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질식을 유발하지 않는 차가운 이산화탄소와 식물성 최루액이 섞인 가스였습니다. 저는 시작 버튼을 눌렀습니다. 악마의 한숨 같은 하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저는 차갑고 하얀 연기가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아래층의 호화로운 방을 서서히 채우는 광경을 상상했습니다. 욕망과 향수 냄새로 이미 숨막히던 그 좁은 공간은 이제 더욱 짙은 공포로 가득 찰 것이었습니다. 저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밤바람이 제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열기와는 대조적으로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저는 한적한 거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쓸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박민준, 당신이 날 진흙탕에 쳐넣고 싶어 했으니 오늘 내가 당신에게 산채로 묻히는 기분이 어떤 건지 똑똑히 느끼게 해주지. 저는 다시 침실로 돌아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지하실 카메라와 연결된 태블릿 PC를 켰습니다. 화면은 희뿌연 연기 때문에 흐릿했지만 혼란이 시작되는 것을 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남편과 소희 씨는 극도의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지만 두꺼운 철문은 소름 끼치는 침묵으로만 답했습니다. 소희 씨는 기묘한 의자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목을 부여잡고 격렬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방 안의 산소 농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헤드셋 너머로 소희 씨가 공포에 질려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 오빠, 저기 방구석에 누가 서 있어요. 사모님이야, 사모님. 그녀는 허공을 가리키며 눈알이 튀어나올 것처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산소 부족과 약물에 취한 그녀의 망상 속에서 그녀가 늘 질투하고 두려워했던 아내의 모습이 현실의 악몽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남편이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의 눈에도 이제 소희 씨는 더 이상 어여쁜 내연녀로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계속 눈을 비비며 소리쳤습니다. 저리 꺼져. 가까이 오지 마. 돈은 다 갚았잖아. 내가 너희들한테 빚진 건 아무것도 없어. 그는 마치 자신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채권자들을 쫓아내려는 듯 허공에 미친 듯이 손발을 휘둘렀습니다. 연기는 점점 짙어져 사람의 형체를 흐릿하게 만들었고 죄의 망령들만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테이블 다리에 걸려 넘어지며 이마를 모서리에 부딪혀 피를 철철 흘렸지만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바닥을 기어다니며 숫자와 빛, 그리고 자신이 사기쳤던 사람들의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불 지르지 마. 제발. 특허권 팔면 돈 갚을 수 있단 말이야. 저는 자신들이 만든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는 두 인간을 보며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공포만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소희 씨는 복수를 두려워했고 남편은 파산과 감옥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제 등 뒤에서 떠들어대던 진정한 사랑, 운명의 상대라는 말들은 이제 생사의 갈림길 앞에서 담배 연기처럼 허무하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맹물이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맛은 왜 이리도 쓴지. 생존 본능이 가장 강하게 발현되는 순간 인간성은 벗겨지고 이기적이고 야만적인 짐승만이 남게 됩니다. 연기로 자욱한 지하실 안에서 남편은 갑자기 방독면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잔인한 미끼로 일부러 와인 진열장 안에 남겨둔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그는 달려가 팔꿈치로 유리를 깨고 방독면을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소희 씨 역시 그 희미한 희망의 빛을 보았고 달려들어 남편의 손에서
방독면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거 놔. 내가 내 남편이야. 네가 나한테 양보해야지. 남편이 소리치며 소희 씨의 배를 세차게 걷어찼습니다. 그는 한때 그토록 고대했던 후계자의 존재 따위는 잊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목숨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소희 씨는 뒤로 나자빠졌지만 손으로는 방독면 끈을 놓지 않은 채 눈물로 절규했습니다. 이 나쁜 놈, 내 자식까지 죽일 셈이야. 이 비겁한 인간, 나랑 내 아이 지켜준다며 이제 와서 혼자 살겠다고?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가장 어두운 비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희 씨는 울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시켰잖아. 사모님 미치게 만들라고. 약탈하고 한 게 누구인데. 재산 뺏으려고 연기하라고 한 것도 당신이잖아. 이제 와서 날 불 속에 버리고 가겠다고. 남편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희 씨의 뺨을 후려쳐 입가에서 피가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닥쳐, 이 탐욕스러운 년, 내가 모를 줄 알아? 네가 나한테 흥분제 먹여서 조종하려고 한 거 다 안다고. 내 뱃속의 애가 내 애라는 보장은 있어? 혹시 동네 배달부 놈 애 아니야? 그들의 모든 대화는 녹음 시스템을 통해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희 씨가 돈을 탐냈다고 비난했고, 소희 씨는 남편이 사기, 자금 세탁, 아내 살해를 모의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가면을 무자비하게 벗겨내며 오랫동안 공들여 포장했던 위선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서로 빼앗으려던 방독면은 결국 반으로 찢어져 그들의 썩어빠진 관계처럼 쓸모없는 쓰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라이브 스트리밍 프로그램이 방송 중 상태를 표시하는 컴퓨터 화면을 보았습니다. 안정적인 연결. 지하실 영상은 연기 때문에 흐릿했지만 거친 숨소리와 욕설까지 생생하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방송 링크는 제가 신중하게 선택한 수신자 목록에 이미 전송되었습니다. 제 특허권을 노리던 경쟁사 임원진, 남편이 늘 모범적인 가장 행세를 하던 입주민 단톡방,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진우의 개인 이메일로 말입니다. 화면 속에서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진 얼굴의 남편이 소희 씨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은행 대출 서류까지 위조했어. 이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고. 다 누구 때문인데? 너 때문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 날 죽이겠다고.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이 찢어진 소희 씨도 기침을 하며 맞받아쳤습니다. 당신은 사기꾼이야. 아내도 속이고 나도 속였어. 부자인 척하더니 완전 빚쟁이였잖아. 당신 증오해. 입주민 단톡방에 라이브 채팅창에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움, 분노, 혐오의 이모티콘이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세상에, 저 사람 박 대표 맞아요? 끔찍하다. 저런 짐승 같은 인간일 줄이야. 사모님, 너무 불쌍하다. 악마랑 같이 살았네. 남편이 수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성공한 사업가. 행복한 가장의 이미지는 단 몇 분 만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명예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경력에 사형 선고를 내린 셈이었습니다. 경쟁사는 이 광경을 보고 즉시 모든 거래를 취소하고 오히려 사기 혐의로 그를 고소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헤드셋을 벗어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제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민준 씨, 유명해지고 싶어 했잖아요. 오늘 온 세상이 당신의 이름을 알게 될 거예요. 역사상 가장 비열한 배신자의 이름으로 말이죠. 컴퓨터 스피커에서 터져 나오는 비명과 기침 소리가 뒤섞인 혼돈 속에서 저는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차가운 화면을 가볍게 쓸어 남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지난 10년간 닳도록 외웠던 번호, 늦은 저녁이면 늘 기다려지던 그 번호였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연기로 가득 찬 지하실의 좁은 공간에서 기괴하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카메라 화면을 통해 남편이 화들짝 놀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저승의 부름이라도 들은 듯 넉나간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공황과 환각 속에서 전화벨 소리는 그를 현실에 붙잡아두는 유일한 구원의 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남편은 피와 먼지로 더러워진 손으로 바닥을 더듬어 빛나고 있는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살려주세요. 불이야. 제 아내가 미쳤어요. 아내가 불을 질렀어요. 저는 침실에 안락의자에 앉아 시원한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미련의 불씨마저 꺼뜨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바람처럼 가볍지만 심장을 도려내는 메스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 누구더러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의사 선생님 놀이 재미있었어요? 전화기 저편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뒤편에서 들려오는 소희 씨의 신음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제 목소리를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들어왔던 미친 아내의 어눌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8년 전에 똑똑하고 날카로웠던 아내 이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이가 딱딱 부딪힐 정도로 떨며 더듬거렸습니다. 당신 약 안 마셨어? 서연아, 대체 무슨 짓이야? 문 열어. 제발 문 좀 열어줘. 나 죽는단 말이야. 저는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소리가 넓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죽는 게 무서워요, 민준 씨. 당신이 내 우유에 독약을 탈 때 나는 죽는 게 무섭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당신이 그 여자랑 나를 정신병원에 쳐넣고 재산을 팔아 치울 계획을 짤 때 내 기분은 생각 안 해봤어요? 제 질문 하나하나가 산소 부족으로 마비된 그의 뇌의 모처럼 박혔습니다. 그는 애원해서 협박으로 태도를 바꾸며 소리쳤습니다. 이 독한 년, 너 살인죄로 평생 감옥에서 썩을 거야. 당장 문 열어. 저는 화면 속에서 그가 벽에 전화기를 내리치려 하지만 힘이 없어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기 전 마지막 말을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요, 여보. 나는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니까 사람을 죽이진 않아요. 그냥 당신들이 서로의 진짜 얼굴을 보게 도와주는 것뿐이에요. 그 진정한 사랑의 마지막 순간을 마음껏 즐기시길. 저는 전화를 끊고 그를 절망 속에 남겨두었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지하실의 어둠 속에서 화려한 가면은 벗겨지고 인간의 추악하고 잔인한 민낯만이 남았습니다. 15분 후 부촌의 고요함은 요란한 사이렌 소리에 깨졌습니다. 경찰차와 소방차에 푸르고 붉은 경광등이 높은 담장 너머로 번쩍였습니다. 평소에는 문을 굳게 닫고 살던 이웃들도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얼굴로 길가에 쏟아져 나와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2층 발코니에 서서 아래의 혼란스러운 풍경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마음은 잔물결 하나 없는 가을 호수처럼 평온했습니다. 진우가 이끄는 수사팀이 철문을 부수고 진입했습니다. 나무문의 망치가 내리쳐지는 쿵쿵 하는 소리는 한 거짓된 제국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1층으로 달려 내려가 미리 연습해둔 겁에 질린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진우는 저를 보고 안심하라는 듯 눈짓으로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제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지하실 입구로 접근했습니다. 저기 아래에 남편이랑 가사도우미가 갇혔어요. 연기가 너무 심해요. 제발 구해주세요. 지하실 문이 열리자 하얀 연기 기둥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사실은 차가운 냉기와 특수 효과용 연기였지만 말입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대원들이 아래로 내려갔고 몇 분 후 너덜너덜한 몰골의 두 사람을 들쳐매고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핥히고 싸운 탓에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소희 씨는 공포와 탈진으로 이미 정신을 잃었고 남편은 의식이 조금 남아있었지만
눈알이 튀어나올 듯 부릅뜬 채 허공을 보며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발은 보이지 않는 유령을 쫓듯 허공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에 문 밖에서 구경하던 이웃들은 경악하며 입을 가렸습니다. 주민회의 때마다 도덕적인 말을 늘어놓던 그 신사적이고 성공한 남자는 이제 막다른 길에 몰린 야수와 다름없었습니다.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의료진이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한 뒤 그들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마음씨 좋은 이웃 몇몇이 다가와 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심이 가득했습니다. 어쩌다 저런 나쁜 놈을 만나서 착한 서연 씨가 고생이 많았네. 천만다행이야. 하마터면 모자가 큰일 날 뻔했어. 소란스러운 인파 속에서 저는 진우가 부하들에게 현장을 통제하고 지하실의 CCTV와 컴퓨터 시스템을 증거물로 확보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남편을 감옥으로 보낼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밤바람이 매캐한 연기 냄새를 흩어놓았지만 이 집에 들러붙은 더러움까지 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잦아들었을 때 저는 침실로 돌아가 민호를 품에 안았습니다. 제가 미리 씌워준 고가의 소음 방지 헤드폰 덕분에 아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균형을 되찾기 위해 아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민호는 제가 증오의 구렁텅이로 완전히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유일한 탭이었습니다. 저는 얇은 담요로 아이의 몸을 감싸 기자들의 플래시와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서는 순간 저는 지옥에서 막 살아 돌아온 여자의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머리는 일부러 헝클어뜨렸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가로등 불빛 아래 창백해 보였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저를 부축하는 젊은 여경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기자들과 이웃들 앞을 지나갈 때 저는 겁먹은 아기 새처럼 여경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는 찍지 말아주세요. 아직 너무 어려요. 제 목소리는 약하게 떨렸지만 주변 사람들이 듣고 연민을 느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평소 남의 집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던 반장 아주머니가 가장 먼저 달려와 제 손을 잡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머, 칩칩, 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네. 어서 병원 가서 검사부터 받아봐요. 집안일은 경찰 아저씨들이랑 우리가 알아서 할게. 사빙사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너무 무서웠어요. 그 사람들이 집을 태우려고 했어요. 우리 모자를 죽이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던진 의미심장한 말은 마른 장작 더미에 던져진 불씨처럼 군중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사람들은 남편과 소희 씨를 향해 더욱 심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에 앉아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뒷유리창 너머로 한때 우리 부부의 자랑이었던 4층짜리 웅장한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 집은 경찰 통제선에 둘러싸인 채 칠흑 같은 밤 속에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짓으로 가득 찼던 8년간의 결혼 생활을 묻은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민호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잠결에 뒤척이며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해서 미안해, 아들. 하지만 엄마가 약속할게. 이제부터 내 하늘에는 평화만 가득할 거야. 저는 눈을 감고 차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완벽한 피해자 연기는 성공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상처가 아물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입원한 병원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유명 사업가, 아내와 아들 감금 후 내연녀와 방화 사건은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가 모든 대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특종 사진이나
단독 인터뷰를 따내기 위해 복도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링거를 맞으며 여전히 충격과 피로가 가시지 않은 얼굴로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민호는 여론의 폭풍을 피해 외할머니 댁으로 가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고급스러운 검은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제 특허권을 팔아넘기려 했던 그 대기업의 차 이사였습니다. 그는 덩치 큰 경호원 2명을 대동하고 값비싼 수입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어색한 비즈니스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팀장님, 안 좋은 소식 듣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그는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고 경호원에게 문을 닫으라고 눈짓했습니다. 차 이사는 의자를 끌어와 침대 옆에 앉아 계산적인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박 대표 일은 참 안타깝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집안일은 조용히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일이 커져서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가고 주가가 폭락하면 이 팀장님과 아드님에게도 손해 아닙니까? 그는 제 쪽으로 두툼한 봉투를 밀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이건 제 작은 성의입니다. 경찰 진술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순 누전 사고였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박 대표는 제가 잘 처리해서 감형받고 심리치료를 받도록 돕겠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봉투와 차 이사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경멸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돈 있는 자들은 진실과 정의마저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는 모양입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링거 바늘을 뽑았습니다. 피가 조금 흘렀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들어 지난주 남편과 그가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제가 남편의 컴퓨터에서 찾아낸 파일이었습니다. 차 이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 대표, 당신 부인 정신감정서나 빨리 해결해. 그거 끝나면 계약금 30%를 해외 계좌로 먼저 쏴주지. 차 이사의 얼굴이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당신, 이걸 어디서? 저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그 녹음 파일을 밖에서 대기 중인 경제부 기자들에게 전송했습니다. 차 이사님, 저는 당신 돈 필요 없습니다. 재산 강탈 공모 혐의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문 밖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자님들, 들어오세요. 제가 공개할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문이 활짝 열리고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차 이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여자라고 여겼던 한 여자가 노은 덫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차가운 취조실, 백색 조명이 남편의 수척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해독 치료와 신경 안정제 투여 후 그는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한때 위풍당당했던 대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쇠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수갑찬 2손으로 테이블을 붙잡은 채 침만 눈으로 탈출구를 찾듯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진우는 맞은편에 앉아 두꺼운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는 모든 책임을 소희 씨에게 떠넘기며 젊은 가사 도우미의 유혹에 넘어가 약에 취해 정신이 없었다고, 자신은 교묘한 사기극의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아내와 아들을 사랑하며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려 한 것은 최선의 치료 방법이었다고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특수유리를 통해 그를 보며 측은함을 느꼈습니다.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런 비겁한 남자에게 8년의 청춘을 바쳤던 제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의 변명을 오래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블릿 PC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날 밤에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의 클라우드 계정에서 복구한 전자 일기장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매일 제 우유에 약을 탄 날짜, 용량, 제 반응, 그리고 제가 행위 무능력자로 선고된 후에 재산 처분 계획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박민준 씨, 이 기록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설마 학력도 짧은 가사도우미가 대신 써줬다고 할 건 아니겠죠? 진우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직접 쓴 글자와 숫자들이 이제 그 어떤 증언보다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자신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들부들 떨었고 식은땀이 셔츠를 흠뻑 적셨습니다. 그는 이 게임에서 자신이 완패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부의 연을 헌신짝처럼 벌인 그 순간부터 이미 패배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테이블에 머리를 박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후회의 눈물인지 아니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찬란한 미래에 대한 미련의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등을 돌렸습니다. 그의 비참한 모습은 제 기억 속 모범적인 남편의 이미지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법이 그에게 죗값을 묻겠지만 평생 그를 괴롭힐 것은 감옥이 아니라 양심의 가책일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과 배신이 가정, 성공, 그리고 소중한 자유까지 모든 것을 앗아갔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매일 밤을 후회 속에서 지새우게 될 것입니다. 대표의 지하실 감금 사건은 언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남편의 무역회사 주식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고 은행과 사채업자들이 달려들어 모든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그가 자랑하던 고급 외제차부터 허황된 신도시 부지까지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라는 화려한 껍데기 속에는 빚더미와 더러운 사기 수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때 우리의 자랑이었던 타운하우스는 은행의 압류 딱지로 도배되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낯선 사람들이 집을 드나들며 가구를 실어 나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웃들은 지나갈 때마다 혀를 차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모자를 동정하는 만큼 남편의 행위에 분노했습니다. 그가 목숨보다 중시했던 명예는 이제 세상 사람들의 발에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남편은 살인미수, 사기, 횡령, 자금 세탁 등 여러 혐의가 병합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당일 피고인석에 선 그는 머리가 하얗게 새고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소희 씨 역시 공범 및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고향의 늙은 어머니를 생각하며 통곡했지만 법은 뒤늦은 눈물에 관용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바로 이혼 서류에 서명하며 이 비극적인 결혼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판결문을 손에 쥔 순간 기쁨보다는 기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수년간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민호의 손을 잡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저녁 햇살이 두 모자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좋은 집도 좋은 차도 없지만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자유와 평화가 있어. 남편의 거짓된 제국은 무너졌지만 그 폐허 위에서 우리 모자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게 다시 싹틀 것입니다. 법적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제 개인 저축으로 남편의 빚 일부를 대신 갚은 뒤 저와 민호는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새로운 삶은 고단했지만 작은 집은 늘 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과거 그 집에서는 계산과 의심에 묻혀버렸던 소중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의 조언처럼 베이커리를 열거나 봉사활동을 하며 위안을 찾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학자였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잊고 지냈던 제 열정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남은 돈과 옛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생명이라는 이름의 작은 연구소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비싼 신약을 만드는 대신 저소득층 여성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렴한 비용의 산후, 우울증 및 심리장애 보조 치료제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미친 척하며 사회와 가족에게 버림받았던 그 시간들이 오히려 제게 이 길을 가야 할 동기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저는 매일 시험관과 복잡한 화학식에 파묻혀 지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역겨울 수 있는 화학약품 냄새가 제게는 생명과 희망의 향기였습니다. 저는 침전물이 생기고 색이 변하는 화학 반응을 보며 마치 변화하는 제 인생을 보는 듯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을 원망하지도 소희 씨를 증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과거의 데이터이자 제 인생의 공식을 완성하게 해준 값비싼 교훈일 뿐이었습니다. 진우는 종종 우리 모자를 찾아왔습니다. 민호에게 새 장난감을 사다 주기도 하고 고장난 전등을 갈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거창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눈빛만으로도 서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를 제 마음이 새롭고 진실한 행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를 말입니다. 3년 후 여름의 햇살과 바람이 가득한 강릉의 바닷가. 저는 하얀 모래사장에 앉아 어느새 훌쩍 자라 까무잡잡해진 8살 민호가 파도와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와 어우러져 평화로운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닷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과거의 마지막 먼지까지 씻어내는 듯했습니다. 오늘 아침 교도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어젯밤 뇌출혈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듣자 하니 감옥에서도 담배를 끊지 못했고 늘 후회와 불안 속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전화기를 든 채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도 미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에서 작은 한숨만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의 죽음은 제 인생의 슬픈 책 한 권에 찍는 마지막 마침표였습니다. 행복하지는 않지만 공평한 결말이었습니다. 저는 민호를 불러 이마에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아이가 맑은 눈으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슬퍼 보여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슬픈 거 아니야. 그냥 화학 반응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 아들. 저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넓은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민호야, 인생은 커다란 실험과 같단다. 때로는 불순물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폭발 반응을 겪기도 해. 하지만 바로 그 혹독한 정제 과정을 거쳐야만 찌꺼기는 사라지고 가장 순수한 결정만 남게 되는 거야. 남편은 제 인생의 불순물이자 오차였습니다. 하지만 그 오차 덕분에 저는 제 행복의 정확한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 아들의 미소, 그리고 제가 매일 하고 있는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옷에 모래를 털고 맑은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며 하늘 한쪽을 눈부시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해가 뜰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행복이라는 화학 반응은 이제 막 아름다운 결정을 맺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마음 쉼터 구독자 여러분, 인생은 굽이치고 거친 여울을 지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평화로운 바다에 이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복수는 순간의 통쾌함을 줄지 모르지만 진정한 치유는 용서와 내려놓음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용서는 악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증오라는 족쇄로부터 내 영혼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과거의 잿더미를 깨끗이 치워야만 미래의 행복이라는 새싹을 심을 공간이 생기는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의미 있는 교훈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이 영상을 더 많은 분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감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